안녕하세요. 책과 꿈나무입니다. 오늘은 민주주의와 독재 체제에서 정보는 어떻게 다르게 흐르고 새로운 정보 기술의 발명이 앞으로 우리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우선 독재적 정보 네트워크는 고도로 중앙 집중화되어 있습니다. 중앙이 무제한의 권한을 가지며 따라서 정보는 가장 중요한 결정이 내려지는 중앙 허브로 흐르는 경향이 있죠. 로마 제국에서는 모든 길이 로마로 통했고 나치 독일에서는 모든 정보가 베를린으로 흘러갔으며 소련에서는 모스크바로 흘렀죠. 때때로 중앙 정부가 모든 정보를 독점하고 모든 결정을 직접 내림으로써 국민의 삶 전체를 통제하려고 시도하기도 합니다. 히틀러와 스탈린 같은 사람들이 시행했듯이 이렇게 모든 것을 통제하는 형태의 독재를 전체주의라고 합니다. 독재 네트워크의 또 다른 특징은 중앙에는 오류가 있을 수 없다고 가정하는 거죠. 따라서 독재 네트워크는 중앙의 결정에 도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소련은 스탈린을 오류를 범하지 않는 천재로 선전했고 로마는 황제들을 신적인 존재로 선전했죠. 독재는 강력한 자정장치가 없는 중앙 집중화된 정보 네트워크인 겁니다. 반면 민주주의는 강력한 자정장치를 갖춘 분산된 정보 네트워크입니다. 민주주의 정보 네트워크에도 허브가 있기는 합니다. 정부는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행정 권력이고 따라서 정부 기관은 방대한 양의 정보를 수집하고 저장합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많은 정보 채널들이 수많은 독립적인 노드를 연결합니다. 입법기관, 정당, 법원, 언론, 기업, 지역사회, 시민 개개인은 직접 자유롭게 소통하므로 대부분의 정보는 어떤 정부기관도 거치지 않으며 많은 중요한 결정이 정부 외에 다른 곳에서 내려집니다. 이것이 전체주의와 민주주의의 차이인 것이죠. 블라디미르 푸틴, 빅토르 오르반 등 권위적이고 강압적인 지도자들의 정치적 행보는 민주주의를 이용해 권력을 잡은 지도자가 그 다음에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어떻게 민주주의를 망가뜨리는지를 보여줍니다. 강압적인 지도자들은 민주주의를 망가뜨리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흔한 방법은 자정장치를 차례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대개 법원과 언론부터 시작하죠. 전형적인 독재형 지도자들은 법원의 권한을 박탈하거나 법원을 자기 사람으로 채우고 모든 독립적인 언론 매체를 폐쇄하는 한편 전방위적 선전기계를 구축합니다. 법원이 더 이상 법적 수단으로 정부 권력을 견제할 수 없게 되고 언론은 정부의 말을 무비판적으로 받아 적기만 하면 정부에 감히 반대하는 기관이나 개인은 모조리 반역자, 범죄자 또는 외국 스파이로 매도되어 박해받을 수 있는 거죠. 학술기관, 지방자치제, 민간기업은 해체되거나 정부의 통제를 받습니다. 이 단계에 이른 정부는 선거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조치들을 비판하는 기자와 학자는 해고됩니다. 살아남은 언론, 매체, 학술기관, 사법당국은 이러한 조치들이 반역자와 외국 스파이로부터 국가와 민주주의 시스템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찬양합니다. 고대 진나라와 현대 소련 같은 전체주의 체제에서는 감시를 제한하는 법적 장치는 없었지만 기술적 한계가 있었죠. 아무리 잔혹한 독재자라도 모든 사람을 항상 추적할 수 있는 기술을 갖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AI 알고리즘 시대에서는 어떨까요? 2023년 머스크의 뉴럴링크는 미국 정부로부터 인간을 대상으로 실험을 시작해도 좋다는 승인을 받았고 보도에 따르면 2024년 1월 인간에게 최초의 두뇌 칩을 이식했습니다. 머스크는 자신의 거창한 계획을 공개적으로 밝히며 이 기술은 사지마비를 포함한 다양한 질환의 증상을 완화할 수 있으며 나아가 인간의 능력을 업그레이드하여 AI에 대한 인류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합니다. 이 뉴럴링크의 컴퓨터 칩과 스마트폰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가 당신의 정치적 견해를 알고 싶어 한다고 가정해봅시다. 당신의 스마트폰은 당신이 어떤 뉴스 채널을 보는지 감시하면서 하루 평균 특정 뉴스를 몇 분 시청하는지를 기록합니다. 한편 이식된 뉴럴링크의 컴퓨터 칩은 하루 동안 당신의 심박수와 뇌 활동을 모니터링하여 최대 심박수가 분당 120회이고 편도체가 평균보다 약 5% 더 활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록합니다. 이런 식으로 어떠한 정치 성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감시가 가능한 세상이 올지도 모르는 겁니다. 인간이 인간을 감시하는 세계에서는 사생활이 기본값이었죠. 하지만 컴퓨터가 인간을 감시하는 세계에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사생활이 완전히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사생활 침해의 가장 극단적이고도 유명한 사례는 코로나19 팬데믹 같은 비상시기의 감시체제를 보면 알 수 있죠. 민주주의에는 균형이 필수입니다. 정부와 기업은 종종 하향식 감시 도구로 쓰기 위해 앱과 알고리즘을 개발합니다. 하지만 알고리즘은 강력한 상향식 도구도 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은 알고리즘을 통해 정부와 기업이 뇌물수수나 탈세 등의 부정행위를 저지르는지 감시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죠. 그들이 우리에 대해 많은 것을 알지만 동시에 우리도 그들에 대해 많은 것을 알 때 균형이 맞추어집니다. 이것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19세기와 20세기의 민주주의 사회들은 시민에 대한 정부 감시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예를 들어 1990년대에 이탈리아나 일본 정부는 전제군주였던 로마 황제나 일본 쇼군이 꿈도 꾸지 못했던 감시 능력을 갖추었죠. 그럼에도 이탈리아와 일본이 민주주의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의 투명성과 책임도 동시에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상호 감시는 자정 기능을 유지하는 데도 중요합니다. 시민들이 정치인이나 기업 CEO의 활동을 잘 알수록 책임을 묻고 그들의 실수를 바로잡기 쉬워지는 것이죠. 오늘은 민주주의와 전체주의, 그리고 미래에 펼쳐질 인간의 삶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이 내용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 유발 하라리의 넥서스라는 책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책과 꿈나무였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